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오후입니다. 오늘 또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문호조 경영을 종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격에 맞는 삼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조도 정부도 언론도 삼성 수준으로 올라가야 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삼성만 국격을 높이려고 하는데, 삼성을 비판하는 세력은 국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면 삼성의 오늘 선언은 사실상 무장해제 선언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큰 싸움이 벌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불똥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의 무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괜찮다고 하다가 지금은 7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조기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주어가지고 지금 실업자 수라든지 생산력 감소 이런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1930년대 초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덮쳤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리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덮었다, 은폐했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유출되었느냐, 그 유출된 사실을 덮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아주 신중한 편입니다. 미국 합참의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폼페오도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가 정보 판단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나중에 정보기관에서도 그게 맞춰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맞다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하지만은 그게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정보 판단은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좋은 예가 2003년에 부시 정권이 이라크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CIA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워낙 부시의 태도가 강하니까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왜곡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시의 이라크 침공 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거기에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이라크는 내전 상태가 되고 10만 명 이상이 죽는 꼴이 생기니까 비로소 CIA가 정보를 왜곡했다, 왜 그때 바로 정보 보고를 해서 이라크 침공을 중단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후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미국의 동맹국도 아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니까 미국이 동맹국, 유럽 여러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연대를 하자 이겁니다.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거죠. 중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세계에 퍼졌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주는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지금 청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여기 합세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태도가 엇갈리는데, 일단 유럽에서도 반중 정서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별로 입장은 좀 다른데요. 예컨대 발원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다.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중국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WHO도 자연적 발생이다. 그 다음에 대응 과정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상황을 은폐를 해가지고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수치 조작했다. 유럽은 중국이 상황 은폐 조작한 거 맞다. 중국은 투명하게 정보 공개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국 편입니다. 요사이. 중국 투명하게 정보 공개한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이 어디냐? 아주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트럼프의 재선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큰 전략적 문제가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이 물론 마이너스 한 6% 1, 4분기에 생산력이 떨어졌는데 아마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 발생자 수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인구 1등 중국 2등 인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볍게 극복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경쟁에서 미국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에서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력에서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이 도전을 가만 보겠느냐? 이번에 전략적 선택을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힘을 얻은 중국을 제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계산도 같이 엮여드니까 아마 미국의 조 바이든이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셈인데, 이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과거 냉전시대처럼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로 크게 갈라놓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무력 충돌로. 무력 시위 정도는 하겠죠.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뭐냐? 우선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 관세 높이기 또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회사로 하여금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과 대결할 때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히토류, 영어로 Rare Earth Elements라고 하는데, 이 무기 만들 때 뭐 우주 항공 이런 분야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될 이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상당 부분 중국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들더라도 미국이 개발에 나서겠다 하는 전략까지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세계사적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의 결정 과정을 책으로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부에도 몸을 담았던 분인데, 그레함 앨리슨 씨가 한 4년 전에 쓴 책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쓰면서 이 사람이 하나의 교훈을 도출을 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패권 국가가 있다. 거기에 아테네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스파르타는 불안해진다. 그럼 전쟁으로 간다. 즉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국가가 나타날 때는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난 한 500년 동안 세계에서 이런 경우 16개를 그레함 앨리슨이 연구를 했더니 그중에 12번은 전쟁으로 갔다는 겁니다. 12번은 전쟁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 생생한 것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당시에 패권 국가가 영국입니다. 해상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발 국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패권 국가인 프랑스를 1870년에서 71년에 걸친 보불전쟁에서 꺾고 난 다음에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을 증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국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육군 제1국가가 해군력에서도 영국에 도전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영국이 취한 정책은 독일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았죠. 이런 상태가 대치하다가 1914년에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것은 패권 국가인 미국에 소련이 도전을 했어요. 소련이 도전하는 이 경우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양쪽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했다가는 공멸을 한다. 그래서 미소 대결하지만은 그때 일어났던 전쟁은 거의 대부분이 대리전쟁입니다. 대리전쟁으로서 끝났어요. 월남전이 뭐 대리전쟁이죠. 소련이 중국이 지원하는 월맹과 미국이 지원하는 월남이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월남이 져가지고 공산화되었지만은 거기에 미국과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이게 과연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염병이 만연해가지고 막 떼죽음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때 집권 세력은 불안해집니다. 민심이 흉흉하죠. 그러면 이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에요. 가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소수 종족이 퍼뜨렸다 뭐 이래 되는 거죠. 우리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뭐 독을 풀었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바로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민심이 흉흉한 것이 그런 식으로 증오심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정서가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이 사람이 원래가 좀 불안한 사람인데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로 몰리니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중국의 싸움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은 어디에 쓸 거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앞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친중편이었어요. 친중편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까지 아예 포기할 정도로 시진핑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그 주권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키는 건데 바로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드는 방어무기인데도 중국이 싫다고 하니까 문재인 씨가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친중 정책을 편대다가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초기에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지금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긴 그 책임은 문재인 씨에 있습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책임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친중적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정책과 어떻게 부딪힐 것이냐,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거죠. 다행히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핑에 의해서 한국이 국가 부도가 날 위험은 상당히 지금 낮아졌지만은 중국에 대한 대처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봐줄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대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대만. 다행히 미국으로서는 다행히 지금 대만 정권은 굉장히 반중적입니다. 최영문 한자로입니다. 최영문 여자 총통이 재선된 다음에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세계에서 가장 슬기롭게 넘어간 게 대만이었습니다.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차단한 것이죠. 이 대만은 흔히 불침 항모라 그럽니다. 불침 항모.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대만은 또 중국 앞에 딱 있습니다. 대만의 군사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이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을 한다든지, 이게 가장 중국이 신경 쓰는 거죠. 중국은 절대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대만이 만약 독립국가가 된다든지 핵무장을 하면은 대만으로 쳐들어가겠다. 이미 이런 방침을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잘 아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속에서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도, 우발적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긴장 상태가 되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군사력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비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함정 출동 횟수도 늘어납니다. 이러다가 보면 양쪽이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한방 쏘고 반격하고 하는 그런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해가지고 경제가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게 아마 배가 아플 것이고, 그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한 10%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더 세진다. 한 10년, 20년 뒤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압도한다. 어떻게 될 거냐. 하나 다행인 것은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의 원나라, 그건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을 빼고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중국은 군사 강국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하는 중국은 한족이 다스리던 중국입니다. 지금도 뭐 한족 정권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명나라가 한족입니다. 송나라가 한족입니다. 당나라는 한족이라기보다는 북방 기만민족 출신들이 그 왕조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만든 한나라 이게 또 한족이죠. 역사상 중국을 지배한 사람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족 정권은 군사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은 요사이로 말하면 기동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마군단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원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시대가 들어와서는 해군력이 강해야 됩니다. 이 두 부분 다 군사적 전통이 약한 중국이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식민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기동성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해군 공군력, 미국 앞에 세계 패권 국가였던 영국은 해군력,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 내지
세계적 제국이었던 뭐 몽골 제국, 그다음에 무갈 제국, 오스만 터키 이런 나라는 다 저 북방 초원지대의 기만민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문화대국이기는 하지만은 군사대국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국가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또 위에서 딱 포위하고 있는 게 소련입니다. 소련은 군사대국이에요. 소련은 경제는 나쁘지만은 그 옛날부터의 전통,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대부터의 전통이 소련은 군사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은 그 국가의 성격이 다릅니다. 소련은 한때 세계 지배를 꿈꿨지만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그러나 그건 뭐 좌절됐지만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중국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희망은 뭐냐? 중국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패권 국가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다. 여기서는 내가 헤게모니를 쥐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인데, 여기 이것도 만만치 않는 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일본이 결심만 하면은 굉장한 군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합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하면은 이게 중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구도하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미중 대결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지금 신경 바짝 곤두세워야 할 때인데, 지금 국내적으로는 여러 총선 이후에 이 상당히 혼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선에서 진 통합당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 우파 성향 국민들은 뭐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에 취해가지고 남 탓하면서 자신의 그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혼동 속에 있는데, 이 세계가 이렇게 크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